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과 그 이해방법. 사람을 다루고 당신 자신을 관리하고 성격을 개선하는 데 대한 훌륭한 제안을 원한다면 벤저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어보라. 지금까지 본 전기 중에서도 가장 흥미롭고 미국 문학에서 고전이라고 할 만한 책이다. 공공도서관에서 대출하든지 서점에서 한 권 구매하라. 근처 서점에 없으면 직접 주문해도 좋다. 자서전에서 벤저민 프랭클린은 자신이 어떻게 논쟁이라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유능하고 상냥하고 사람들을 잘 사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들려준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실수나 저지르고 다니는 젊은이였던 어느 날, 퀘이커교 신도였던 오랜 친구 한 명이 그를 불러내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진실을 들려주었다고 한다. 벤저민, 너는 구제불능이야. 내 의견에는 너와 다른 사람들 모두를 찌르는 가시가 있어. 내 의견은 다른 사람들 형편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내 의견에 관심이 없지. 내 친구들은 내가 없을 때 더 즐거워해. 너도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말을 붙이려 들지 않는 걸 알잖아. 정말이야. 아무도 그러려 들지 않아. 그러려고 해봐야 결국 불편하고 힘든 일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지. 그러니 너는 아마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상은 알지 못하게 될 거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란 참 보잘것없는데도 말이지. 내가 벤저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이 현명한 비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는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었고 충분히 현명한 사람이어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 자신의 실패와 사회적 파멸로 치닫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는 당장 무례하고 고집부리는 태도를 버리기로 했다. 다음은 프랭클린의 말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행동과 말을 삼가기로 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말들도 삼가기로 했다. 심지어 내 의견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나 표현도 하지 않으려 했다. 예를 들어 확실히, 의심의 여지가 없이 등등의 말들은 피했다. 그 대신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이렇게 보이는 데와 같은 말을 사용했다. 다른 사람이 내 생각에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라도 그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반박하고 그의 주장에 조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즐거움을 내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 사람에게 대답할 때는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는 그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꺼냈고, 그런 뒤 이 경우인 내가 보기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태도를 이렇게 바꾸자 금방 효과가 있었다. 대화는 좀 더 즐겁게 이어졌다. 의견을 제시하며 겸손한 태도를 취했더니 사람들은 그 의견을 좀 더 쉽게 별다른 반박 없이 받아들여 주었다. 내가 잘못을 했을 때도 예전보다 덜 창피했다. 그리고 내가 우연히 올바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포기하고 내 편을 들어주었다. 처음엔 타고난 성향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에게 강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 태도는 나중에는
편하고 습관적인 것이 되어서 지난 50년간 그 누구도 내가 독선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없었을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 덕에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거나 낡은 제도를 바꾸고자 내가 위원이었던 모든 위원회에서 영향을 행사하려고 할 때마다 시민들은 내 말에 놀랍도록 많은 무게를 실어주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유창하게 말한 적도 없고 단어를 선택하는데도 자주 망설였으며 올바른 낱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 태도 덕분에 유지를 그런대로 전달할 수 있었다. 프랭클린의 방법이 비즈니스에도 효과가 있었을까? 두 가지 예를 보기로 하자. 뉴욕 리버티가 114번지에 살고 있는 F.J. 마오니는 석유 시추를 위한 특수 장비를 팔고 있다. 한 번은 그가 롱아일랜드의 주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았다. 설계도를 제출했고 승인을 받았다. 장비는 제작에 들어갔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구매자가 친구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의논했는데 그들이 구매자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가 속아서 잘못된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건 너무 넓고 저건 너무 짧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등등이었다. 친구들의 걱정 때문에 그는 조바심이 났다. 구매자는 마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장비를 절대 인수할 수 없다고 했다. 마호니는 말했다. 저는 여러 번 꼼꼼히 체크해 보았고 저희가 옳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지요. 구매자와 친구들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롱아일랜드로 구매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와선 빠르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흥분이 과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먹을 휘둘러 댔습니다. 저와 제가 만든 장비를 비난하곤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구매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자격이 있으시죠. 하지만 누군가 책임은 져야 합니다. 혹 고객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설계도를 주십시오. 이 일을 하는데 이미 $2,000를 썼지만 그건 잊어버리기로 하죠. 원하신다면 $2,000는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면 그 책임은 고객님이 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게 올바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구매자는 이미 평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게 옳지 않다면 신의 가호가 있기만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옳았습니다. 그 구매자는 이번 시즌에도 이미 2건의 주문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모욕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제가 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받아치고 변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가진 자제력을 모두 동원해야 했습니다.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당신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며 언쟁을 시작했다면 아마도 법적 소송과 서로에 대한 원한과 재정적인 손실과 더불어 소중한 고객을 잃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게 그가 잘못 생각했다고 말하는 게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내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사례들은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도 경험한 적이 있는 일반적인 경험이라는 점을 잘 기억하도록 하자. 크롤리는 뉴욕에 있는 가드너 테일러 목재 회사의 판매원이다. 크롤리는 수년 동안에 걸쳐 냉정한 목재 검사관들의 잘못을 지적해왔다. 그가 이긴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그래봐야 그에게 도움되는 것은 없었다. 크롤리 씨는 말했다. 이 목재 검사관들은 마치 야구 심판 같아요. 한번 판정을 내리면 절대 바꾸려 들지 않지요. 크롤리 씨는 자신이 논쟁에서 이길 때마다 자신의 회사가 수천 달러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크롤리 씨는 내 강의를 들으면서 전략을 바꾸어 논쟁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과가 어땠는지 다음의 이야기는 그가 수업 중에 다른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이 자신의 공장에 실어온 목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군요. 그의 회사는 목재 하차 작업을 중단했으니 저희들어 당장 와서 물건을 하역장에서 치워달라고 하더군요. 4분의 1 정도를 하차했는데 목재 검사관이 불량률이 55%라고 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받지 못하겠다는 거죠. 저는 당장 공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런저런 궁리를 해보았죠. 보통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제 자신의 경험과 목재 검사관의 지식을 동원해서 등급평가 규칙을 말하고 다른 검사관들도 목재가 등급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말했다고 설득하고 당신의 목재 검사관이 검사 중 등급을 잘못 해석했다고 했겠죠. 하지만 저는 수업 중 배운 원리를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해 보니 구매 담당 직원과 목재 검사관은 몹시 기분이 상해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말싸움은 물론이고 실제로도 싸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같이 목재를 싣고 있는 차량으로 가서 제가 좀 볼 테니 하차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했죠. 검사관에게는 앞에 나서서 예전처럼 불량품은 따로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괜찮은 물건은 다른 쪽에 쌓고요. 잠시 지켜보고 있자니 그의 조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했고 따라서 그가 규칙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재는 무른 백송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조사관은 단단한 재질의 나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백송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지 않았고 따라서 이 소나무를 평가하기엔 자질이 부족한 조사관이었습니다. 백송은 저의 전공 분야였지만 그 조사관이 목재 등급을 매기는 일에 제가 한마디 반대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지켜봤고 틈틈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나무는 만족스럽지 않은지 물었지요. 한순간도 검사관이 틀렸다는 암시조차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저 앞으로 물건을 선적할 때 그 회사가 원하는 것들만 추리기 위해서라고 강조해 말했지요. 친근하고 협조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자신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물건을 던질 때마다 계속 동의해 주다 보니 검사관의 냉정함은 풀어지고 우리들 사이에 감돌던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금씩 제가 세심하게 배려하며 던진 말들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불량품이라고 했던 물건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했던 것이 사실은 좀 더 비싼 등급의 물건이었다는 사실도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제가 이걸 문제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예 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결국은 자신이 백송에 대해 경험이 없다고 인정하고 차에서 목재를 내릴 때마다 제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 물건은 왜 저 등급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죠. 하지만 계속 원하는 제품이 아니면 구매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원하지 않는 제품 쪽에 물건을 놓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정도가 되었지요. 결국 검사관은 원하는 등급의 제품을 특정해서 지목하지 않은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검사관은 다시 한번 목재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시 들여다보고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수령했습니다. 우리도 대금을 모두 받았죠. 이 하나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약간의 요령과 다른 사람에게 그가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만으로 저희 회사는 상당한 현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얻게 된 후인은 값을 매기기 힘든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19세기 전에 예수는 말했다. 너와 다투는 사람과 급히 화해하라. 다시 말하자면 고객이나 배우자, 입장이 다른 상대방과 논쟁하려 들지 마라. 그가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그를 흥분시키지 마라. 사람을 다루는 수완이 필요하다. 예수가 태어나기 2200년 전에 이미 이집트 왕 악토이는 아들에게 현명한 충고를 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충고이다. 악토이 왕은 4000년 전 어느 날 오후 술을 마시는 중에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래야 얻을 게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두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절대로 그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마라.